비행거리 약 8,500km, 이동시간은 무려 13시간 25분. 우리나라에는 50만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유럽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국내에 단 한 개밖에 없는 유일한 초저가 노선이 있습니다. 천혜의 원시림과 에메랄드빛 호수가 숨쉬는 곳, 그리고 푸른 바다 위, 붉은 지붕을 감싸 안은 웅장한 중세성벽에 낭만이 펼쳐지는 나라. 과연 50만원짜리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이 땅에는 어떤 풍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초저가 노선으로 떠나는 4박 5일간의 꿈같은 유럽 걷는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딱 한 개만 존재하는 해외 직항 노선을 타고 유럽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볼 계획입니다. 놀랍게도 이 노선은 13시간 이상 비행해야 하는 장거리 노선이지만 그 가격이 5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이 초저가 노선을 예약하는 방법과 항공기 컨디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국적인 유럽의 풍경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가격은 초저가이지만 유럽 여행의 설렘은 그대로 간직한 이번 걷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장기간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위탁 수화물을 맡기고 출국장으로 이동합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오니 비행기 탑승까지 약 2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면세점을 구경해도 좋지만 출국장에 있는 라운지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다양한 라운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25번 게이트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허브 라운지 동편을 이용했습니다. 라운지라는 이름답게 좌석도 쾌적하니 좋죠? 안쪽에는 자유롭게 가져다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양식과 한식 등 음식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해서 놀랐습니다. 아래쪽 서랍에는 컵라면, 오른쪽 벽면에는 마실 것들도 많았습니다. 참고로 라운지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45달러, 한국 돈으로 약 66,000원이나 하는데요. 하지만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휴카드를 갖고 있으면 이 시설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조회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더 라운지라는 어플을 다운받은 뒤 제휴카드 등록 가능한 신용카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제휴카드가 있어서 공짜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 뿐만 아니라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 제휴카드가 있고 탑승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꼭 이용하는 게 좋겠죠?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 어느새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탑승할 비행기가 대기 중인 14번 게이트로 이동합니다. 탑승구에 도착하니 창밖으로 커다란 비행기 한 대가 보이네요. 이 비행기가 바로 이번 여행에서 탑승해볼 초저가 유럽 노선인 티웨이 항공 인천 크로아티아 노선입니다. 참고로 인천 크로아티아 노선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개설된 유럽 정기 노선인데요. 원래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이전까지 인천 자그레브 노선을 운행했으나 24년 티웨이 항공이 이 노선을 취항하면서 국내 유일의 국적기 정기 직항 노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탑승해 볼까요? 저는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석을 예약했는데요. 탑승일 기준 약 3개월 전에 예약했는데 편도 약 50만원의 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예약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네이버에 크로아티아 항공권을 검색한 뒤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원하는 티켓을 구매하면 됩니다. 제가 다녀온 인천 자그레브 노선은 매주 화, 목, 토요일 운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과연 이 초저가 항공기의 기내시설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좌석 배열은 일반적인 대형 여객기 배열인 242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쪽은 이렇게 222 배열로 된 좌석도 4줄 있습니다. 좌석 앞쪽에는 VOD가 있지만 작동은 안됩니다. 좌석 간격은 180cm 성인 남성 기준 손바닥 정도의 간격이 남을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옆에는 작은 옷걸이도 있네요. 좌석 목받침은 상하 조절이 됐고 좌우 구부리기도 가능합니다. 의자는 체감상 110도 정도 젖혀져서 허리를 조금 비스듬히 기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간이 식탁은 일반 비행기와 동일합니다. 아래쪽에는 컵홀더도 있습니다. 좌석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이륙할 때가 됐습니다. 거친 비바람을 뚫고 본격적으로 하늘길을 따라 유럽으로 이동합니다. 이륙한 후 1시간 정도가 지나면 기내식을 주시는데요. 제가 탑승했을 때에는 첫 끼로 비벼진 비빔밥과 폭찹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비벼진 비빔밥은 말 그대로 비벼져서 나온 비빔밥이라 비비지 않아서 좋았지만 살짝 짭짤해서 물과 같이 먹었습니다. 폭찹 스테이크는 간이 적당하고 고기도 질기거나 뻑뻑하지 않아서 맛있게 먹었네요. 저가 항공 기내식은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랐습니다. 기내식을 먹은 후에는 화장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내 화장실이라 공간은 협소했지만 고장난 것 없이 잘 작동되고 화장실 수도 많아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탑승한 인천 자그레브 노선 비행기는 유럽 항공기 회사인 에어버스에서 만든 A330 기종으로 운행됩니다. 저가 항공이라 안전할까 살짝 걱정됐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싶을 정도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불을 꺼주시는데요. 13시간 25분가량 비행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다운받은 넷플릭스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착륙이 2시간 정도 남으면 다시 한번 기내식을 주십니다. 식사는 소시지 에그 브런치가 나왔는데요. 별 기대를 안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기내식보다 맛있어서 다음에 또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내식 식사를 마치고 밖을 보니 어느새 비행기는 유럽 땅 위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제 착륙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 비행기에서 내려볼까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13시간 25분을 날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가 항공으로 13시간 넘게 비행하는 거라 다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기내시설이 괜찮아서 50만원을 준 것 치고는 매우 저렴하고 만족스럽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공항에 도착했으니 셔틀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해 볼까요? 공항을 빠져나와 오른쪽을 보면 셔틀버스 타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공항 셔틀을 타고 30분 정도 이동하면 자그레브 시내에 도착합니다.
가격은 1인 9유로이며 저는 유로가 1,700원일 때 여행을 다녀와서 15,000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이때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12시가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크로아티아는 한국보다 7시간이 늦어 창밖이 아직 화창하네요. 장시간 비행기를 타서 피곤했지만 한국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동했습니다. 자그레브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자그레브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다시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터미널 근처로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먼저 짐을 풀기 위해 숙소로 이동합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사거리에서 도로 위를 달리는 트램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 풍경을 보니 진짜 유럽에 왔다는 실감이 나네요. 숙소는 터미널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에어비앤비로 예약했는데요. 일반 가정집을 빌려서 숙박하는 시스템이라 한국에서는 접할 수 없는 독특한 건물 구조를 경험할 수 있어 좋습니다. (1박에) 14만원 정도를 주고 예약했는데 컨디션과 터미널과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럼 무거운 짐을 내려놨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자그레브 시내를 탐방하러 가볼까요? 전세계 택시 어플인 우버 택시를 이용해 자그레브 시내로 이동합니다. 4km를 이동하는데 약 7유로, 약 12,000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격이라 탈만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자그레브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니 앞에는 커다란 성당이 보였는데요. 이 성당은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자 랜드마크인 자그레브 대성당입니다. 11세기 처음 건립된 성당이지만 몽골의 침입과 대지진 등으로 파손과 재건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2020년 자그레브 강진으로 첨탑 부분이 파손돼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대성당을 지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그레브의 메인 거리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골목길을 따라가니 그림 같은 유럽풍 건물들 사이로 자리 잡은 커다란 광장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자그레브의 심장이라 불리는 최중심 광장인 예라치치 광장입니다. 요시프 예라치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말을 탄 인물이며 19세기 헝가리의 지배 시도에 맞서 크로아티아의 자치권과 정체성을 지켜낸 영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처럼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네요. 광장 자체의 크기는 아담하지만 주변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현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트램이 지나다녀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도로 주변으로는 이렇게 고풍스러운 유럽 건물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1층은 주로 상점으로 돼 있고 위층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 공간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유럽식 주상복합 형태입니다. 화려한 19세기 장식 건물과 모던한 양식이 공존하는 이 길거리를 걸으면 자그레브 사람들의 진짜 일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7월 중순 저녁 8시쯤이었는데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는 위도가 높아 여름철에는 해가 지는 시간이 매우 늦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여행을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예라치치 광장을 둘러보다 배가 고파서 주변에 있는 피자집에서 조각 피자를 먹었습니다. 한 조각에 2.5유로, 한화로 4,500원 정도 했는데 가격 대비 먹을만 했지만 확실히 음식이 짜긴 짜더군요.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배와 낭만을 채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참고로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수도이지만 여행을 하기에는 볼거리가 제한적이라 광장 정도만 둘러보면 대부분의 볼거리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1시간 30분 정도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다 이번에는 걸어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참고로 크로아티아는 다른 대표적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치안이 매우 좋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다 떨어진 저녁에 걸어도 큰 위험 없이 걷는 여행을 즐기기 좋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저녁 산책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근처에 마트가 있어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저는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마트인 콘줌이라는 마트를 구경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GS 슈퍼마켓 정도 되는 크기의 마트입니다. 저는 해외에 오면 마트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물건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사과는 1kg당 약 2,500원이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과일이 저렴한 느낌이었습니다. 물은 500ml에 1,500원 정도로 다소 비싸네요. 제로콜라는 500ml에 2,000원 정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내일 먹을 간단한 아침거리를 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크림치즈가 유명하다고 해서 크림치즈도 하나 사봤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쇼핑을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 크로아티아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네요. 한국에서 가져온 즉석식품과 어제 마트에서 산 음식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2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크로아티아의 명소들을 둘러볼 계획인데요. 체크아웃을 어제 하차했던 자그레브 버스터미널로 다시 이동합니다. 저는 여기서 유럽판 가성비 고속버스로 아주 유명한 플릭스 버스를 탔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리별 요금이 정가로 정해져 있지만 유럽은 버스표도 비행기처럼 동적 가격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플릭스버스와 같은 다양한 버스 회사들이 각자 노선을 짜고 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해 경쟁하는데요. 그래서 회사, 시간대, 날짜마다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참 신기하죠? 국내 걷는 여행과 비슷하게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자그레브 도심을 빠져나온 버스는 한적한 고속도로를 따라 쭉 나아갑니다. 신기했던 건 우리나라 고속버스처럼 유럽에도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경은 다르지만 서비스나 운영 방식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새롭게 바뀌는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계속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경치를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네요. 하차해 보겠습니다.
자그레브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약 2시간 30분을 달려 플리트 비치의 2번 입구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방금 타고 온 플릭스버스는 스마트폰에 플릭스버스 어플을 다운받으면 쉽게 예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버스 예약과 비슷하게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예약하면 되고 회원가입 없이 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좋습니다. 방금 타고 온 버스비는 17유로, 한화로 약 29,000원이 나왔는데요. 이동한 거리는 약 130km, 서울에서 청주를 갈 수 있는 거리로 우리나라에서는 9,100원에서 17,200원 사이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플릭스버스가 유럽 최고 가성비 고속버스라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이 정말 저렴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걷는 여행을 즐기기 전 무거운 짐을 보관해야 해서 버스 정류장 반대편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짐 보관소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 무료로 짐을 맡긴 뒤 공원 더 깊숙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니 신기한 셔틀버스가 보이네요. 원래는 스테이션 2 정류장에서 이 셔틀을 타고 스테이션 3로 가야 하지만 갑자기 운행이 중단돼 바로 위쪽에 있는 정류장에서 스테이션 1으로 가는 셔틀을 탔습니다. 셔틀을 타고 약 5분을 달려 스테이션 1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길을 따라 공원 더 깊숙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길을 따라가자 자그레브 도심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비로운 대자연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국립공원이자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플리트 비치의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은 크게 상부 호수와 하부 호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커다란 호수는 하부 호수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청록빛 물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공원을 둘러보는 트레킹 코스는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부 호수에서 시작해 하부 호수까지 둘러보는 H 코스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런데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상부 호수로 올라가는 셔틀이 오류가 있어 하부 호수에서 상부 호수로 가는 C 코스를 걸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C 코스를 한번 걸어볼까요? 하부 호수 구경을 마치고 배를 타고 상부 호수로 갈 수 있는 P3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니 멀리서만 보였던 호수가 더 가까이 보이네요.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물이 엄청 많네요. 스테이션 1 정류장에서 약 15분을 걸어 P3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간단히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점도 있지만 저는 어제 마트에서 산 음식으로 배를 채울 예정입니다. 호수 위에 정박해 있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배는 수시로 드나들고 탑승 가능 인원도 많아서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탑승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럼 이 낭만적인 배를 타고 상부 호수로 이동해 볼까요? 참고로 지금 둘러보고 있는 플리트 비치는 규모가 약 9천만 평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면적을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 호수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60만 평이며 이곳에는 16개의 호수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건너고 있는 호수가 가장 큰 호수인 호스약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길이만 약 2.3km, 깊이는 최대 47m에 달한다고 하네요. 참 대박이죠? 거울처럼 잔잔한 호수의 표면을 따라 여유를 만끽하며 상부 호수까지 이동합니다. 하부 호수에서 배를 타고 약 15분을 건너 상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길목마다 놓여있는 C코스 표지판을 따라 걸어갑니다. 상부호수 영역으로 접어들면 아까 봤던 아래쪽 하부호수와는 확연히 다른 매력적인 풍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부호수가 깊은 협곡 사이에 탁 트인 웅장함이 특징이라면 상부호수는 울창한 원시림과 이끼 낀 폭포, 그리고 물 위를 걸어다니는 듯한 아기자기하고 오붓한 트레킹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산책로는 대부분 호수 수면 바로 위에 떠있는 나무 데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달 밑에서 바로 잔잔한 물결이 일고 물속으로 버드나무 뿌리와 송어떼, 그리고 맑은 석회 침전물이 드러나는 원시적이고 고요한 장관을 바로 발밑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플리티비치의 호수 물색이 이렇게 예쁜 청록색인 이유는 바로 석회 성분 때문인데요. 공원 주변에는 석회암 산지가 많아서 탄산칼슘 성분이 물속의 미세한 입자 형태로 떠다니고 태양빛이 이 석회 입자들과 부딪혀 파란색과 초록색 빛이 강하게 반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물색을 보게 된다네요. 참 신기하죠? 그럼 이 아름다운 데크길을 따라 쭉 걸어보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폭포도 마주치게 됩니다. 상부 호수에는 계단식으로 형성된 12개의 호수가 촘촘히 연결돼 있는데요. 그래서 호수와 호수 사이에 형성된 크고 작은 폭포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이는 베리카 프루슈타바츠 폭포는 상부호수 최고 명소로 꼽힙니다. 높이는 28m로 적당히 커서 주변 이끼와 울창한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는 물줄기의 모습이 아주 일품입니다. 폭포와 호수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고대 원시림에 가까운 너도밤나무와 전나무 숲이 가득한데요. 숲이 너무 울창해 더운 여름철에도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을 맞으며 그늘 속을 호젓하게 걷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길이 나무 데크길이나 걷기 편한 흙길로 돼 있어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걷고 있는 C코스와 같은 스플리트 비치의 유명 트레킹 코스를 완주하는 데에는 약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언덕이 많이 없고 대부분 걷기 쉬운 평지로 돼 있어서 천천히 자연을 만끽하며 걷기 훌륭한 코스입니다. 그렇게 저는 약 5시간 동안 C코스를 둘러보고 처음 셔틀버스를 탔던 스테이션 2로 갈 수 있는 스테이션 3 정류장에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스테이션 2로 내려갑니다. 스테이션 2에 도착한 후에는 다시 짐보관소로 돌아가 짐을 찾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 처음 플릭스버스에서 하차했던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18시에 출발하는 플릭스버스를 타고 이번에는 자그레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 스플리트로 이동합니다. 스플리트까지는 약 3시간 30분 정도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시간은 길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워낙 아름다워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금방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이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웅장한 돌산, 시원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초원지대가 참 멋있었습니다. 원래 크로아티아는 아주 먼 옛날 땅 전체가 테티스에라는 깊고 따뜻한 바닷속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후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조개와 같은 바다 생물이 만든 두꺼운 탄산칼슘층이 지금과 같은 거대한 바위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수백만 년 동안 이 돌산이 빗물에 용해되고 깎이면서 그 사이에 이런 평평하고 넓은 초원지대가 남게 됐다네요. 참 신기하죠? 산맥과 고원지대를 빠져나온 버스는 터널을 지나 바닷가 인근으로 이동합니다. 이곳부터는 본격적으로 크로아티아의 해양 도시들이 나타납니다. 벌써부터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스플리트에 도착하면 주변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안 되네요. 어느덧 버스는 묵묵한 어둠이 드리운 항구 마을들을 지나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스플리트 비치에서 버스를 타고 약 3시간 30분을 달려 스플리트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구경을 하지 않고 바로 숙소로 이동합니다. 저는 스플리트에서 가장 유명한 도심인 올드타운 안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역시 휴양과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답게 10시가 가까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확실히 치안이 좋아서 밤늦게 돌아다닐 수 있어 좋네요. 스플리트에서는 2박을 할 예정이며 자그레브와 마찬가지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일반 가정집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확실히 관광객이 많은 도시라 가격이 비싸서 1박에 36만 원을 주고 예약을 했는데요.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고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았던 마을 안에서 자본다는 경험이 참 신기했습니다. 저녁으로는 마트에서 사온 빵과 크림치즈,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둘째 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의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이른 아침 발걸음을 옮깁니다. 스플리트는 제가 숙박한 올드타운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지중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아드리아해와 바짝 맞닿아 있어 점점이 박힌 보물 같은 섬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도시들 중에서도 스플리트를 아드리아의 최고의 휴양 거점으로 손꼽는데요. 오늘은 이 말이 과연 사실일지 알아보기 위해 배를 타고 그 보물의 섬으로 들어가 볼 계획입니다. 저는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기 위해 어제 버스에서 내렸던 스플리트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스플리트 항구에 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대형 쌍동선인 크릴로 회사의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탑승해 볼까요? 속도가 빠른 쌍동선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 풍경을 구경할 순 없었지만 좌석이 많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이동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의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해 볼까요? 이날 날씨가 좋아서 파도가 어찌나 잔잔하던지 배멀미가 전혀 없어 참 좋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하선해 볼까요? 스플리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려 아드리아의 여왕이라 불리는 흐바르 섬에 도착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1200개의 섬을 품은 나라로 유럽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해안 지형을 자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도착한 흐바르 섬이 있는 군락을 달마티아 제도라 부르며 이곳이 바로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손꼽힙니다. 참고로 제가 타고 온 배는 크릴로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는데요. 가격은 1인 25유로, 한화로 42,000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흐바르에 도착했으니 본격적으로 섬 구경을 해볼까요? 흐바르는 지금 보이는 커다란 선착장이 중심이 돼 주변으로 아름다운 마을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구 바로 오른쪽에 있는 넓은 광장이 마을의 심장이라 불리는 성 스테판 광장입니다. 광장을 중심으로 고풍스러운 올드타운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뒤편 언덕 너머로는 아늑한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뻗어 있습니다. 돌길 위로 쏟아지는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과 바다 내음이 단숨에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위쪽을 올려다보는데 언덕 위로 신기한 성벽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림 같은 골목 계단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계단길이 끝나면 성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입구가 나옵니다. 이쪽 길을 따라 지그재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20분) 정도 언덕을 오르니 드디어 멀리서만 보였던 성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로 같은 성체 내부길을 따라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르자 어떻게 지구상에 이런 마을이 존재할 수 있나 싶은 그림 같은 항구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흐바르 최고의 전망대이자 대표적인 역사적 상징물인 포르티차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13세기 베네치아 공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 도시 보호와 방어를 위해 처음 건축이 시작돼 16세기의 현재의 모습으로 완공됐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르면 아까 둘러봤던 성 스테판 광장을 비롯한 주황색 지붕의 올드타운, 청록색 아드리아해, 그리고 바다 위에 점점이 떠있는 파클레니 제도가 파노라마 뷰로 펼쳐집니다. 지중해의 햇살을 받아 더욱 화사하게 빛나는 주황색 지붕들, 그리고 그 끝에서 시작되는 에메랄드빛 바다. 왜 흐바르를 아드리아의 여왕이라 부르는지 이 요새에 올라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는 주황색 지붕은 예로부터 철분이 풍부한 주변 흙을 구해 만든 점토 기와인데요. 열 차단 효과와 통풍성이 뛰어났고 비바람과 바다의 염분에도 쉽게 부식되지 않아 지중해 기후에 가장 완벽하게 적응한 천연 건축 자재로 불립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기와들이 과거 베네치아 공국의 지배를 받을 때부터 쌓아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가도 이런 아름다운 주황색 마을 지붕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해상 패권을 위해 목재로는 함선을 만들고 다른 재료로 마을을 건축했다는 역사도 함께 내려다 보이는 것 같아 구경하는 재미가 참 좋았습니다. 요새 뒤쪽으로는 섬 뒤쪽에 위치한 산맥들이 보이는데요. 분명 처음에는 항구 주변도 이런 풍경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수 있었는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참고로 요새 끝쪽으로 가면 그 당시 실제로 사용했던 요새 감옥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2유로, 약 2만원으로 살짝 가격이 있지만 지금 보이는 성곽박 무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전망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꼭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요새 구경을 마치고 다시 마을로 내려가 볼까요? 요새 구경을 마치니 마침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성 스테판 광장 중심에 있는 포슈텐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시원한 생맥주, 트러플 파스타, 그리고 오징어 튀김을 주문했는데요. 지금까지 둘러봤던 것과 같이 바다가 매우 깨끗해 해산물 품질이 뛰어나 오징어가 유명하고 크로아티아 북부의 이스타라는 반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최고급 트러플 생산지라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트러플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총 가격은 46.5유로, 한화로 약 8만원이 나왔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아드리아의 바다를 느끼러 가볼까요? 성 스테판 광장을 빠져나와 왼쪽에 바닷가를 두고 안쪽으로 쭉 걸어갑니다. 해안가를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이렇게 바다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해변가가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저는 항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본지비치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해수욕장에 오니 진짜 휴양지에 왔다는 게 확 실감이 나죠.
해가 워낙 강한 곳이라 바닷물이 미지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시원해서 놀랐습니다. (7월) 아드리아의 평균 바다 수온은 약 25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갔을 때 딱 기분 좋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바닷물은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안쪽에는 물고기도 보이네요. 너무 신기했던 건 해수욕장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성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쿠아 슈즈를 챙겨와서 다치진 않았네요. 그렇게 약 1시간 동안 바다 수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다시 스플리트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16시 45분에 출발하는 배를 타고 다시 스플리트로 이동했습니다. 흐바르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려 스플리트에 도착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며 생각보다 좋았던 점은 해가 길어 늦게까지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어제 둘러보지 못했던 올드타운을 둘러봤습니다. 네. 지금 둘러보고 있는 스플리트 올드타운의 대부분은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 후 거주하기 위해 4세기에 건설한 거대한 궁전 터 내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살아있는 역사유적으로 부르는데요. 박물관처럼 감상만 하는 곳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주민들이 궁전 벽과 기둥 사이에 집을 짓고 살면서 현재까지도 카페와 식당, 기념품점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궁전 바깥으로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거대한 문이 위치해 있으며 각 문을 통해 미로 같은 골목길이 연결됩니다. 흐바라에서 봤던 성 스테판 광장 주변 골목보다 규모가 커서 확실히 걷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그런데 제가 올드타운을 걸으며 너무 신기했던 건 바닥이 전부 반질반질한 대리석 재질로 돼 있었다는 것인데요. 검색을 해보니 이 돌은 대리석이 아니라 지역 특산물인 브라치섬 석회석을 활용해 만든 바닥이라고 합니다. 처음 바닥을 깔았을 때에는 이렇게 반질거리지 않았지만 많게는 170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에 마모되면서 지금의 반짝이는 돌바닥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브라치섬 석회석은 그 품질이 매우 좋아 미국의 백악관 외벽, 부다페스트의 의회 의사당 등 세계 주요 건축물에도 이 브라치 석회석이 사용됐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올드타운 내부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다의 도시답게 타운 바로 바깥에는 이렇게 바다와 항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떨어지는 태양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항구 도시의 풍경이 더 낭만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석양 구경을 마치고 타운 안에 있는 아페티트라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내부 층고가 엄청 높아서 놀랐습니다. 참고로 지중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층고가 높은 집에 사는데요. 과거부터 여름 햇살이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층고를 높여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갇히도록 건축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문이 엄청 크길래 왜 이런가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벽도 두꺼운 석회암으로 돼 있어서 외부 열기를 차단해 내부 공간을 여름에도 쾌적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저는 여기서 오징어 먹물 리조또와 트러플 새우 파스타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비용은 47유로, 한화로 약 8만 원이 나왔는데요. 맛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간이 세서 막 흡입하진 못했네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음날 일정을 위해 숙소로 돌아가 일찍 잠을 잤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의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여니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어제 마트에서 사온 재료로 간단하게 아침을 만들어 먹고 체크아웃을 합니다. 오늘은 스플리트를 떠나 크로아티아 최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갈 계획인데요. 처음 스플리트에 하차했던 스플리트 터미널로 이동해 다시 플릭스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그럼 비온 뒤 맑아지는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초반부에는 이렇게 거대한 산맥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아기자기한 지중해 마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지나 고속도로를 진입하면 주변으로 끝없는 산맥들이 펼쳐지는데요. 얼핏 보면 우리나라 산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중간중간 넓은 평야지대가 섞여 있고 식생과 산의 모양이 달라 이국적인 풍경이 계속 나타납니다. 버스는 어느덧 험준한 산맥 속에 자리 잡은 한 마을로 진입합니다. 제가 탔을 때에는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갔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돈을 내고 이용하는 화장실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청결하지 않아서 역시 우리나라 화장실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5분간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험준한 산맥을 타고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한 시간 정도 더 이동하니 드디어 다시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이 등장했습니다. 바다인지 호수인지 헷갈릴 정도로 잔잔한 물가를 끼고 있는 풍경이 참 아름답죠? 다시 보니 바다가 아니라 호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창밖으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하며 계속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정신없이 창밖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하차해 볼까요? 스플리트에서 버스를 타고 약 4시간을 달려 두브로브니크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두브로브니크는 크로아티아 최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자 낙원을 찾는 자들이 방문해야 할 곳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휴양 문화유산 도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가 바로 이곳 두브로브니크였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느꼈는지는 이후 영상 속에 나오는 그림 같은 풍경을 보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기 전 먼저 예약한 호텔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터미널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솔 호텔이라는 곳에서 1박을 했습니다. 1박에 25만원으로 다소 비쌌지만 터미널과 가까워서 이동이 편리해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짐을 맡긴 뒤 먼저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은 이그라 스트리트 푸드라는 곳에서 먹었는데요. 이 식당에서는 크로아티아의 전통 음식인 체바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채바피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 다진 것을 손가락 모양으로 길쭉하게 반죽해 숯불에 구워낸 전통 고기 요리입니다. 여기에 주황색 파프리카 소스인 아이바르를 곁들여 먹는데요. 우리나라 떡갈비 비주얼이라 기대를 하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간이 세서 맥주 안주로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두브로브니크의 메인 여행지로 이동해 볼까요? 언덕길을 내려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저는 그라베 버스 정류장에서 6번 버스를 탔습니다. 참고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찍으면 별도의 발권 없이 2.5유로, 한화로 약 4,500원에 탑승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류장에 있는 티켓 판매소에서 1일 자유권을 사면 1.78유로에 버스를 탈 수 있지만 이때 문을 닫아서 그냥 카드를 찍고 탔습니다. 여기 버스는 신기하게 문이 총 3개가 있네요. 그라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두브로브니크 올드타운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길을 따라 앞으로 5분만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고풍스러운 돌 울타리 뒤로 바다 위에 떠있는 신비로운 성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대한 중세 요새 도시이자 두브로브니크 여행의 핵심 구역인 올드타운입니다. 성곽 밖에서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용이 장난이 아니죠. 참고로 오른쪽에 보이는 또 다른 작은 요새는 로브리 예낙이라는 독립 요새인데요.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외세를 방어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드라마 왕자의 게임 속 레드킵의 실제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보고 있는 두브로브니크 성곽 안을 직접 걸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스플리트에서 봤던 올드타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마을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수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로 마모된 매끄러운 브라치 석회석이 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리 양옆으로 펼쳐진 고풍스러운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고 다양한 상점들도 참 멋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걷고 있는 마을 내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명소를 한번 탐방하러 가볼까요? 성곽 근처로 뚫려 있는 높은 계단길을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 계단길을 오르자 오른쪽으로는 고풍스러운 성곽길이, 왼쪽으로는 주황빛 지붕이 아름다운 올드타운의 아름다운 마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성곽길을 두 발로 걸으며 아드리아해와 올드타운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두브로브니크 성벽길입니다. 두브로브니크 성벽은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붕세 해상 요새라 불리는데요. 강력한 베네치아 공국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도 독립을 지켜낸 옛 라구사 공화국의 기상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성벽 트레킹 초반부터 이렇게 경치가 아름답다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멋있는 풍경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른쪽에는 광활한 아드리아해를,
왼쪽에는 고풍스러운 올드타운을 두고 성곽을 따라 걸어볼까요? 분명 같은 성곽길을 걷고 있지만 걸을 때마다 풍경이 새롭게 바뀌어서 경치를 감상하며 걷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참고로 안에 있는 올드타운은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계신 주택인데요.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따사로운 햇빛에 빨래를 말리는 풍경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눈부시게 푸른 아드리아해를 바라보며 계속 성곽길을 따라갑니다. 안쪽으로는 올드타운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참고로 올드타운 입장료는 무료지만 지금 걷고 있는 성곽길에 오르기 위해서는 1인 40유로, 한화로 약 68,000원을 내야 하는데요. 입장료 치고는 상당히 비싼 금액이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풍경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비싸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성곽 밖 바닷가 쪽으로 수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시원해지더군요. 천연 바다 수영장을 지나 이번에는 또 다른 조망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눈부신 항구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성 요한 요새인데요. 이곳을 걸으면 항구로 들어오는 아기자기한 배들과 요트 선착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어느 장소에서 보느냐에 따라 뷰가 달라져서 걷는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이 항구를 지나면 두브로브니크 요새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지점이 나오는데요. 확실히 고도가 높으니 아까 걸었던 성곽길보다 전망이 훨씬 좋죠. 마을을 빼곡하게 수놓은 주황빛 주택들이 마치 지중해의 햇살을 머금은 주황색 용단을 펴놓은 듯 아름다웠습니다. 올드타운 반대편의 산맥을 따라 자리 잡은 마을의 풍경도 참 멋있죠. 이 성곽길을 쭉 따라가면 올드타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민체타 요새가 나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파른 계단을 따라 요새 위쪽으로 올라가자 아까 봤던 경치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자리 잡은 마을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민체타 요새는 과거 침략자들로부터 두브로브니크를 지켜내던 든든한 수호탑이었다고 합니다. (500년) 전 라구사 공화국의 파수꾼들도 바로 이 자리에서 바다와 도시를 마주했을 텐데요. 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웅장한 성벽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라 그런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둘러봤던 두브로브니크 성곽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데에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성곽길 구경을 마치고 다시 마을 광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약 1시간 30분 동안의 꿈만 같은 성곽 트레킹을 마치고 올드타운 중심부로 내려왔습니다. 성벽을 내려와 마을로 들어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수백 년 전의 석조 건물들이 풍기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미로 같은 골목길 사이로 펼쳐진 그림 같은 풍경이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원래 여행을 다닐 때면 항상 지도 앱을 켜서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곤 하는데 이곳은 굳이 지도를 살피지 않아도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쉴 새 없이 등장합니다. 안쪽에는 잠깐 들러 구경하기 좋은 성당도 있습니다. 타운 안에 있는 박물관들은 입장료가 있지만 이곳은 입장료가 없어서 편하게 구경하기 좋네요. 그렇게 성당 구경을 마치고 느긋하게 마을을 둘러보는데 성곽 뒤쪽으로 하늘을 향해 뚫려있는 케이블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체타 요새에서 둘러봤던 마을의 풍경도 너무 아름다웠는데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케이블카를 타러 가볼까요? 올드타운 오른편에 위치한 플로체 게이트를 빠져나와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이동합니다. 플로체 게이트에서 약 10분을 걸어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1인 왕복 30유로, 한화로 약 5만원입니다. 그럼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두브로브니크의 풍경을 감상하며 정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탑승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정상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전망대로 나가 바깥을 보면 아까 두 발로 걸어왔던 올드타운과 광활한 아드리아해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제가 지금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산은 스르지 산인데요. 올드타운 바로 뒤편에 병풍처럼 솟은 산인데 해발고도 415m밖에 되지 않는 것 치고는 경치가 아주 훌륭하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지중해 미니어처 마을. 아드리아해라는 푸른 비단 위에 놓은 주황색 보석함들이 크로아티아에서의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추억을 남겨줍니다. 참고로 이곳 스리지산 정상에서 올드타운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친 회백색 바위산들이 겹겹이 이어진 산맥들은 바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이어지는 디나르 알프스 줄기입니다. 한쪽에는 눈부시게 푸른 바다와 화려한 중세 도시가, 다른 한쪽에는 웅장하고 황량한 바위산맥이 등 뒤를 지키고 서 있어 스리지산은 크로아티아의 극적인 두 얼굴을 한자리에서 모두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손꼽힙니다. 5만원이라는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인 경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전망 구경을 마치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올드타운으로 내려갔습니다. 올드타운과 스르지산을 넉넉히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마을 안에 있는 아트 레스토랑 르네상스라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문어 요리와 리조또를 주문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이는 문어 요리는 은은한 불에 식재료를 푹 익혀 먹는 방식인
페카로 요리한 문어 요리입니다. 원래 문어는 살짝 질긴 식감이 특징인 식재료인데 페카 방식으로 조리한 문어라 그런지 스테이크처럼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는 식감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을 살짝 덜 짜게 해달라 주문해서 아주 담백하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니 어느덧 마을 밖으로는 해가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곽길 마감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다시 성곽에 올라 올드타운 너머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했습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모습이 180도 바뀌어서 하루 종일 둘러봤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끝없이 발견되네요. 석양을 감상한 후에는 감성이 넘치는 올드타운의 저녁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떠나면 치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크로아티아는 그런 점에서 저에게 완벽한 해외여행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올드타운을 둘러보고 저녁 9시가 돼서야 숙소로 복귀했는데요. 이곳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는 티켓을 판매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표를 사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1B 버스를 타고 다시 숙소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처음 두브로브니크에서 하차했던 터미널에 내린 뒤 숙소로 돌아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의 마지막 날이자 다섯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역시 오늘도 날씨가 아주 화창하니 좋네요. 오늘은 크로아티아를 빠져나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어제 마트에서 사온 음식을 간단하게 챙겨 먹고 체크아웃을 한 뒤 버스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저는 터미널에서 두브로브니크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공항까지는 버스를 타고 약 40분을 이동해야 하는데요. 길지 않은 거리지만 어제 봤던 올드타운을 포함한 아드리아의 주변의 도로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창밖으로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크로아티아를 떠나는 마지막 버스 안에서도 이런 장관을 구경할 수 있다니 참 대박이죠? 버스를 타고 약 40분을 달려 두브로브니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5일간의 크로아티아 여행을 마무리하고 비행기에 올라 새로운 나라로 걷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1인 50만원) 초저가 항공기를 타고 떠났던 4박 5일간의 꿈같은 크로아티아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한국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시간이 더 흐르기 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초저가 비행기를 타고 유럽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